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김은지 기자님 환영해 무척 유튜브 댓글이 무척 많습니다. 와, 김은지 기자다.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이킥엔 첫 출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주 내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하이킥 청취율 3분기 연속 1위, 전체 1위 달성 선물. 오늘도 20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자, 뉴스 하이킥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이런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혹은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댓글은 저희가 이 뭐 문자 발송과 관련해 가지고 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혹은 샵 8001번 문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닷새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쌀, 치킨, 커피까지. 예. 이것만으로는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을 다 전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작은 징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더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방송을 임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뇨한, 김기현 두 분 회동했습니다. 회동을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러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9시 30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0여 분 정도 만났는데요. 일단 비공개 면담이었고 면담이 끝나고 난 뒤에 김기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당사를 떠났고요.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 만남에 들어가기 전에는 몇 가지 말씀을 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는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혁신위원회 대변인격인 김경진 혁신위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 측에서는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나왔는데 혁신위원회에서 계속 주시는 의견들에 대해서 취지를 존중하고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적극 고려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와 논의 기구를 거쳐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김기현 대표의 입장에서 이제 크게 바뀌지 않은 어떤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위 측에서도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당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입장을 유지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남 중진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안 했었다고 하고요. 그럼 앞으로 두 사람이 자주 만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자제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다.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만남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일정 부분 서로에게 휴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만난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딱히 이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만났다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사실은 이 상황들이 계속 굴러갈 거기 때문에 딱히 의미를 부여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김기현 대표의 운명이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운명과 연결돼 버렸어요. 원치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김기현 대표 쪽에서는 이뇨한 위원장, 혁신위원장 카드가 아니라 다른 카드를 조금 더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빠르게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좀 이게 말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를 해체하거나 나 그만둘래요 하면 김기현의 혁신은 실패했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기현 위원장 대표도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성철 소장이 어제 저희 하이킥에 나와서 김기현 대표 측 인사들이 당원 당규에서 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버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다라는 얘기를 어제 하이킥 자리에서 했거든요. 그러고 오늘 이 자리 이뇨한 위원장과 만났다. 혁신위원회는 사실은 그 1호 혁신안 외에 2호, 3호 혁신안들이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만 됐지 의결되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4호 혁신안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추가로 4호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 공천을 원천 배제하자라는 이제 구호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략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라는 문구를 별도로 좀 이제 집어넣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냐, 현실성이 있느냐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각 지역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 없는 상향식 공천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론을 강조하고
거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혁신위 회의가 있기 전에 김무성 전 대표하고 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든지 권력자 주변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권력이 국민에게 져주는 모습을 취해야 되고 여당은 또 야당한테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해서 그동안 이제 혁신위원회의 어떤 방향성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호 혁신안, 3호 혁신안들이 다 의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4호 혁신안에 대해서도 추가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공식 절차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또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지 않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미지수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신 인사 전략공천 원천 배제 저는 이게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첫째,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최고위에서 의결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최고위가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요. 그것은 공관위의 결정 사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도 결과적으로 공관위가 꾸려졌을 경우에 혁신위원 한 명 정도를 파견해서 공관위에다가 자기네 의견을 계속 되게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오늘 밝히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공관위원장이 사실은 자기 사람으로서 공관위원을 꾸리고 싶은 게 당연하죠. 기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직 공관위원장이 뽑히지도 않았고 공관위가 구성도 안 됐는데 공관위원을 누구로 이제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네. 동시에 지금 또 이제 총선 기획단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제 총선 기획단에서 만들어지는 룰에 따라서 이제 공관위가 구성될 거라. 인재영입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혁신위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기현 지도부하고 연동되어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효성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미 지역구에 나가서 표밭을 다지고 있는 국방비서관, 경북에 내려가 있는 이런 그래, 분들은 행정관들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선에 붙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리꽂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략공천 원천 배제.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각 지역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지점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경선에 붙이더라도 가산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인 혹은 청년, 여성 이런 식으로 가산점이 붙거나 혹은 현역 가산점 페널티를 어떻게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검액관, 용액관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프라이오리티를 얻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신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은혜 전 그 경기도지사나 김태우 후보가 전략공천되지 않았어요. 경선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그 경선 과정에 어떠한 힘이 작용했는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오늘 김무성 이제 전 원내대표, 예, 예. 전 대표이기도 대표. 하죠. 대표의 워딩 중에서 이게 되게 눈에 띄는데 생각보다 기사가 좀 덜 났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무성 전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반영에 대해서 지적을 일종의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밑자락을 일종의 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급한 마음에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국민에게 오만하게 보였다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센 워딩이거든요. 강도 그렇죠. 높은 비판이죠. 예, 절차적 민주주의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강조가 안 돼서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거꾸로 예, 예. 생각하면 이제 혁신위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계속 이제 용산의 뜻을 대리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모습을 강조해 왔는데 네. 반대로 오늘 이제 김무성 전 대표를 모셨더니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이라서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사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요한 혁신이 일정 부분 자충우돌 그리고 뭐 좋게 말하면 인요한 위원장의 스타성 같은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일정 부분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라디오 방송에서 하고 대통령실에서 당장 반박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들이 지금 계속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대통령실과의 교류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부분이 쟁점화되는 게 사실 혁신이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성은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게 혁신을 하겠다는 조직에서 그게 참 난감한 일일 텐데 성은을 또 입으셨다고 또 본인이 얘기를 하시니. 근데 물론 이제 다시 말을 바로 잡긴 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자꾸 비대위를 거쳐서 선대위로 가느냐 아니면 선대위로 바로 가느냐. 또 오늘 아침에 TV조선에서 그 법무부 장관, 차기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의
거취, 행동에 다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요. 오늘 이제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 이미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했는데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고 다양한 후보군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정치 쪽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구에서 야권 거물 인사와 맞붙거나 혹은 뭐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전국 선거를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게 당에 도움이 될지를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의 방향을 잡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구를 갔습니다. 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대구 스마일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명목을 달아놨습니다만 대구의 상징성 때문에 또 대통령이 또 최근에 이제 대구 쪽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한동훈 장관도 오늘 기자들의 정치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답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온 겁니다.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유세장입니까? 굉장히 좀 반응이 뜨거웠고 좀 예. 의견은 많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그 의견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라서 좀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구에 본인이 이제 두 번째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다. 대구 시민들이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걸 보면 이 정치적 맥락으로 익힐 수 있는 발언들이 그 안에 이제 숨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숨긴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사실 굉장히 준비해온 듯한 멘트라고 네. 느껴지는 부분들이 꽤 적에게 있고요. 넘긴 적이 없다. 뭐 이런 예, 거. 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사실 대구만 갔던 게 아니라요. 이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행보를 꽤 해왔었거든요. 네. 지난 7월 10일에도 전남 영암의 현대산업중공업 조선소를 갔었는데 전형적인 그 정치인들이 내는 사진들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산업모를 쓰고 현장에 찾아서 손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도 전남도청 간담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의 마음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거의 뭐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듯한 이야기였는데 물론 이제 법무부에서는 조선업계를 돕고자 법무부가 이제 1월부터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이제 확대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간 거다라고 했지만 정치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행보를 한 것이죠. 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는 TV조선의 보도가 사실로 밝혀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결국 KBS 더 라이브는 폐지가 확정됐고 열린 토론 진행자 정준희 교수는 하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 사장의 취임과 동시에 편성 삭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결방 파행을 빚어왔던 KBS의 더 라이브가 최종적으로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더 라이브 제작진 측에서 어젯밤에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긴급 공지를 올렸는데 조금 전에 제작진한테 더 라이브 폐지 결정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남은 이제 4주 동안에는 대체 편성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방송 종영일은 12월 중순이다. 그러니까 4주 동안은 방송이 그냥 안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종영이니까 폐지가 되는 거죠. 이미 13일부터 더 라이브 방송이 이제 중단이 돼 있었는데 결국에는 4주 대체 편성이라는 게 왜 나왔느냐 이걸 따져보니까 노동법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프리랜서 제작진들과의 이제 계약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를 동원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KBS 프리랜서 계약서를 보면은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 4주 전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조항이 적혀 있어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프리랜서 제작진들한테 법적인 책임과 관련해가지고 소송당하는 걸 이제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KBS와 관련해서 갑작스러운 해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보호 조항을 그 계약서 안에 집어넣어 놨던 건데 오히려 강제 계약 종료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제작진들은 지금 KBS 사내에 별도의 성명을 부착을 해가지고 매일 밤 자정까지 생방송에 헌신했던 프리랜서 제작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이것이 재창조 수준의 공영방송 정상화인지 결코 공영방송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규직 제작진들을 향한 공영방송의 탄압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정규직 프리랜서 작가들은 하루하루 원고를 썼을 때 일당 받으시거든요. 그러면은 폐지도 아니고 결방 사주면 원고 쓸 일이 없으니 작가료는 못 받고 그 다음에 해고는 형식상 정당화되는 정말 이거는 프리랜서 작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가혹하지 않나요? 이거는 해도 제가 그 제작진한테 통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두 가지 다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원고료를 안 줄 경우에는 이 부당한 게 되고 예. 반대로 4주 동안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원고료를 지급을 하게 되면 KBS 입장에서 일종의 배임이다. 그러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지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정준희 교수도 오늘 결국 하차 입장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열린 토론에서 하차한다고 직접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석연치 않은 경영진 교체 과정, 그리고 뒤이어서 들이닥친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교체, 제작진 전보, 그리고 이걸 최종적으로 토론의 의제로 올리지 못하고 비평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열린 토론에는 남아있을 까닭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KBS의 자체 문제를 열린 토론에서 다룰 수 없다면 방송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진 하차를 밝혔습니다. 더 라이브 폐지 사유가 KBS 2와 어울리지 않아서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은지 기자님. 글쎄요.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박민 사장의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다시 새롭게 KBS 사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사안을 읽는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시사인 김은지 기자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임기 박민 사장 임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네. 임기 특별히 임기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KBS 사장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윤석열 정부가 일정 부분 그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를 형해화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KBS 사장을 그러니까 자기 임기 안에서 2번 임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놨죠. 예, 그리고는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도 사실 2번 임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정년 때문에 결국 한 번 더 이제 임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대법원장도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이긴 한데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정년 이슈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보자이긴 한데 이제 본인이 자녀 임기만 지금 우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인데 헌법재판관들은 중간에 재판소장이 될 경우 본인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는 게 관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면 물러나셔야 돼요. 네, 이분도. 명확하게 사실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 법적 미비여서 좀 개선이 필요해 부분이긴 하는데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내년 10월까지만 헌법재판소장은 이제 소장직을 수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명이 될 경우. 예. 그러니까 정말 사실 좀 유례 없는 일이거든요. 한 그렇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과 KBS 사장을 자기 임기 안에서 2번이나 임명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그렇다면 그 임기를 1년짜리 1년, 2년짜리 헌재소장, KBS 사장, 그다음에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짧은 기간 안에 소기의 성과를 보여라. 네, 결국 그게 임명권자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펼쳐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과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의가 잘 안 되는 개념이긴 할 텐데요. 결국 임명하는 사람의 마음과 뭐 기타 등등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뭐 추가로 한 번 임기를 더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물론 이제 그 세 기관 모두 아주 독립성이 중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소장과 대법원장 그리고는 사장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모양새를 보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임기 안에 그러니까 100년 대계 뭐 이런 건 장기 계획 이런 거 세울 수가 없어요. 다 임기가 1년, 2년 안쪽에 다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헌재소장도 KBS 사장도 자녀 임기들이라서 대부분 그래 되면 이제 그 한 1년 안에 뭘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단기 성과. 누구에게
박민 사장은 임기 첫날, 임기 둘째 날이죠.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는가? 많은 국민들은 그게 용서를 구한 대상이 사과의 대상이 국민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상 외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건데 오늘 한미일 삼국 정상들이 이제 별도의 회동을 잠깐 가졌습니다. 한 10분 정도 담소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임무 수행을 할 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분 덕분에 짐을 덜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삼국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점을 대통령실에서 이제 별도로 알려왔고요. 그리고 빡빡한 일정 속에서 삼국 정상이 만나는 장면 그거를 연출한 것 자체가 그만큼 한미일 연대가 공고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또 별도로 35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지난 뉴델리 G20 정상회의 이후로 2개월 만에 올해 들어서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7번째요. 그렇습니다. 올해만 지금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도 공고한 어떤 연대를 강조했다라는 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추가로 어떤 내용을 더 이제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거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공식적인 회담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세션 1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회의장에서 잠깐 이제 마주쳐서 한 3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이게 대통령실의 이야기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별도로 정상회담을 갖는 것도 회의 기간 중에 좀 잡아보려고 논의를 하고 있긴 한데 워낙 정상들의 일정이 지금 빽빽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장담을 못한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유가 그게 맞습니까? 일정이 빽빽해서인가요? 뭐 당연하게 빽빽하죠. 근데 모두가 그러니까요. 빽빽하거든요. 그리고 예. 이 빽빽한 와중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중일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요즘 안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사안조차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를 나누는 게 외교이잖아요. 네. 네, 그 일본은 뭐 짧게는 하더라도 미일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중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단독으로는 한미 정상회담과 그리고는 한중 정상회담이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 기간 안에라도 아주 힘을 써서 짧게라도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네, 7번째 기시다 올해 7번을 만났으면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말고 또 뭐 김한길 뭐 이런 분들 말고 대통령을 7번 만난 대한민국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될까? 전 그게 궁금합니다. 뭐 비공식으로는 여러 번 만나는 분들이 있진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이재명 야당 대표하고는 단 한 번도 아직도 안 만나셨다. 기시다는 7번 만났다. 묘한 대비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김은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